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터키에 대한 불안이 전염될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4% 하락한 25,162.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6% 내린 2,818.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1.23% 하락한 7,774.1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터키 불안과 미국 원유 재고 증가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3.0% 급락한 $65 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와 관련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날 오후장에서 전일 대비 3% 떨어지면서 11개월 내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텐센트의 주가는 무려 6.6% 급락했습니다. 터키발 신흥시장 위기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08% 하락한 2,723.26의 장을 마감했고 선전 종합지수도 2.12%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날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성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5.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여 년 만에 최저 증가율로 시장 예상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날 위안화 역시 연 저점을 갈아치우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는 월요일 급락장에 피해서 들어온 이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 규모가 5거래일 만에 다시 4조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투자 심리가 심각하게 얼어붙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광복절 휴일로 쉬는 동안에 중국 증시가 2%나 빠졌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낙폭을 틔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300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터키의 금융시장 불안에 더해서 이게 신흥시장으로 번질 우려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터키발 금융 불안이 재부상하면서 전 세계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떨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볼 거고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지난 2분기에 애플의 주가 지분을 더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유와 함께 투자 의견 함께 짚겠습니다. 자,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3분기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가 강화됩니다. 내용 살펴볼 거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이 3대 삼총사, IT 삼총사라고 불리죠. 지난 2분기에 나란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8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이 신흥국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감이 더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이슈 있었다면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무엇보다 어제도 상당히 글로벌 증시가 혼돈을 보였는데요. 예. 한국은 8.15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쉬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글로벌 이슈 관련돼서 한국이 좀 리스크가 좀 일단 해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도 최근 들어서 터키, 리라 이런 좀 단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터키 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슈를 먼저 잠깐 인덱스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곧 보실 그 차트는 어떻게 보면 터키 증권거래소로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는 어제 쉬었습니다만 어저께도 터키의 증시가 예상보다 급락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긴 롱텀을 보면 올 1월 달에 약 12만 포인트에서 단기간에 9만 포인트면 좀 일단 충격은 좀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예상보다 터키 정보 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그럼 우리도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기 있어서 과연 터키가 이렇게 어떻게든 미국과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예. 자, 그럼 지난 이틀 전이죠. 한국이 증시가 소폭이나 상승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터키 리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주로 이번 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지난 이틀 전에 한국 증시가 소위 터키발 악재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걸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달러당 좀 더 길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 결국 그 달러당 1달러당 그 지난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약 4.5리라 정도 됐었는데 지난 며칠간에 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리라 베이스로 보면 급락인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는 하루에 약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리라화가 어떻게든 좀 약간 달러 대비로 강세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달러 대비로 약간 강세로 돌았던 이유가 그동안 리라화가 너무 급락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터키 정부 입장에서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카타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 150억 달러 정도 경제적인 지원해줄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터키 리라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후의 방향들은 과연 지난 며칠 동안 리라가 다시 한번 달러 대비로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터키의 미국산 관세 부과 관련돼서 또 다른 액션을 가하게 된다면 결국 리라화가 지금 좀 보시긴 좀 그렇겠지만 리라화가 지금보다 더 오히려 달러 대비로 또 약세로 가게 된 즉 어떻게 보면 1달러당 7.1리라 이 이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폭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는 어저께 우리가 그 텐센트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텐센트가 실은 홍콩에 상당히 돼 있는데요. 예. 그동안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빵이나 종목들이 미국발 종목이었지만 중국발 종목은 BAT, 벳이라고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 가운데 하나가 텐센트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가 이 정도는 급락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텐센트가 상당히 글로벌 관련돼서 게임 업종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 가운데서 리딩하고 있는 텐센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한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글로벌 증시가 터키 리라 이런 이슈를 넘어서 실적들도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들이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터키 간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입니다. 터키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5일이죠.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시켰는데요. 관세를 인상시켰는데 이게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소장님. 일단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일단 부정적이다는 말씀 먼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예. 아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키 관련돼서 얼마나 한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미쳤는지는 아마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곧 보실 차트의 의미를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의 지수의 흐름들이 올 1월 달부터 급락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결국 터키 증시와 관련돼서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최근 들어 터키와 한국 증시의 연동한 모습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CSI 300 그러니까 중국 지수 관련돼서 소위 그 똘똘한 종목들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것이 결국 뭐 CSI인지 터키인지 종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주가가 터키발 악재인지 몰라도 연동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차트의 모습에서 녹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가 다른 인덱스를 다 빼놓고요. 미국 나스닥 100, 즉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관련돼서 소위 100개 종목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터키발 악재 속에서 터키 증시는 급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 지수는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터키 증시의 급락과 미국 증시의 급등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덱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차트를 보면 결국 터키발 악재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터키 리라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즉 8월달 이후에 달러 대비로 리라화가 예상보다 급락, 즉 어떻게 보면 달러를 사고 그리고 리라를 파는 모습을 보이겠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중국 위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은 터키 리라화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약세를 좀 며칠 동안에 좀 숨 고르는 모습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로 오히려 또 약세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터키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가 더 힘든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브라질의 헤아라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터키 리라화는 오히려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 강조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의 헤아라와 그리고 위안화가 예상보다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터키발 악재가 감춰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과 그리고 브라질의 어떤 환율들이 예상보다 좀 주가의 모습들을 아래방으로 미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터키가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터키 이스탄불 중심으로 베를린, 헬싱키, 그리고 모스크바, 카이로, 바르셀로나 등 이스탄불 중심으로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영해권에 들어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터키발 악재가 경제적인 악재를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앙에 터키 이스탄불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 5월달 그러니까 터키발 악재 있기 전에 터키를 바라본 시각인데 시각이 상당히 좀 훈훈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도에 터키가 GDP가 1.4% 상당히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 G20 국가 중에서 터키가 2017년도 최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즉 올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을 IMF 입장에서 보면 2017년도에 터키의 어떤 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을 일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IMF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터키 경제가 기본적으로 4%의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걸 또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건 2018년도 5월달이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중심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걸 보시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달러 베이스입니다. 즉, 1달러당 그 터키 리라 베이스가 2010년도 보면은 1달러당 평균적으로 1.5리라, 그리고 2016년도에는 3.5리라, 2017년도 작년에는 3.8리라인데, 2018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1달러당 7리라까지 갔기 때문에 2018년도가 바라보는, 즉, 4.6리라의 기본도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2018년도 정부, 그리고 터키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보다도 다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환율에 대한 리라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2018년도 터키에 대한 데이터는 상당히 틀렸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터키 관련돼서 중국, 이란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슈가 예상보다 번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보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관련돼서는 우리가 터키 관련돼서 수출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출은 컸겠죠. 무엇보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즉 한국이 터키 관련된 상당히 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떤 그 TV를 통해서 터키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터키가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터키에 대해서 실은 좋은 어떤 관광지 개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상보다 국내 증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무역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무역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터키 관련된 무역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부터 최근 들어서까지 예상보다 수출과 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키 관련돼서는 수출 수입 이런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관광 이런 수입 외에는 예상보다 터키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키 리라 관련돼서 한국 증시에는 예상보다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유로화를 비롯해서 위안하던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예상보다 거까지 이런 어떤 경제적 액션들이 예상보다 한국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다음 이슈를 좀 볼 텐데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애플 주식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주 투자를 꺼리고 있는 버핏이 유독 애플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일단 그 우리가 통상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워런 버핏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런 버핏의 어떤 이런 책을 많이 보시는데, 자 그것이 일단 뭐 과거의 데이터였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뭐 워런 버핏과 뭐 점심 식사를 하면 뭐 얼마 돈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이 소위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동안 좀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과거 시기에 닷컴 열풍 불 때 좀 손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워런 버핏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보다도 회사를 가지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애플 관련돼서 2018년도 1분기 넘어서 2분기 때 애플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입했다. 이것을 상당히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보고 있다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약간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이 시장에서 이런 어떤 애플의 주식을 샀다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넘어서 워런 버핏이 샀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차트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눈에 띄는 것도 최근 며칠간의 모습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 갤럭시 그 노트 9을 출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덤덤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전자 이번에 노트 9의 출시가 애플과는 관계없다 이런 부분들 일단 글로벌에서 보고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며칠 전에 그 정말 갤럭시 노트 9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또 다른 구원투수입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에 급락했다는 거 보면 일단 그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그리고 애플의 주가를 사는 이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고점 논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애플의 주가를 상승의 모습을 보이겠고 국내 대형 IT 주가 약세를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국내 IT 업종에 대한 시각의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있고요. 예. 정리해 보면 애플이 그 어떤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했다는 것이 성장점을 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애플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샀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약간 좀 전환된 사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시시각각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절 휴일로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중국 증시 2% 급락, 또 터키발 금융위기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이사님? 예. 광복절날 저도 아침에 일찍 태극기를 개항하고요. 오래간만에 휴일날 산행을 했는데 날씨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에요. 차에서 보면은. 근데 더위는 여전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증시 답답함과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 말복이라고 하죠. 네, 이제 더위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다 하는 말복인데요. 근데 이 24절기 우리 절기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상청 장관께서도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겨울이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가 또렷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름이 3개월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월씩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한 5개월, 겨울이 한 5개월
그럼 10개월이 여름과 겨울이고 나머지 2개월이 봄, 가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이제 1개월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 증시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무더운 지속적인 짜증나는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다만 다음 주가 처서입니다. 절기상으로 처서입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처서죠. 처서라는 것은 모기 입이 삐뚤어지는 날이 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물고 싶어도 자기가 찌를 바늘었기 때문에 물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절의 흐름은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더 필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방향을 전환할 그럴 가능성에 우리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의견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3분기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가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현재의 공시 내용으로는 투자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재감리도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바이오주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4일 광복절 전날이 반기보고서 마감일이었죠. 이 반기보고서 마감일이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반기보고서가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가 처음에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융감독원이 지금 제약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R&D 투자,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비를 과연 이거 자본으로 잡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그렇죠? 큰 시각차, 혼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감독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마감된 반기보고서에 7개 제약회사가 R&D 개발비를 오히려 자본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적이 크게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약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공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연구인력,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연구인력, 그리고 임상 실패 여부, 그리고 개발 중단 같은 그런 주가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 보고서에 명기하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공시 내용이 좀 발표가 불충분한 그런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을 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시 내용 권고사항 개선 내용을 보면은요 전문 인력에 대한 능력을 명시하라는 공시를 했는데요. 특히 이 전문 인력이 학회 논문 발표라든지 학술지 논문 제기 같은 이런 연구 실적을 철저하게 공시할 것이며 그리고 글로벌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그 결과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발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시밀러 업체의 경우에는 경쟁회사와의 시차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타색 경쟁 제품하고 공시의 개발 시에는 그 개발 진행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기록해서 명시할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이선스 아웃과 라이선스 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것은 기술료를 렌트해 주는 거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려주는 로열티를 받는 거거든요. 과연 실제 계약금 비율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계약금과 임상실업 단계별 성공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체 계약 금액 중에 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으로 받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계약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 기업이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명시하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대 기업이 누군지 이것 또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센스 인의 경우는요. 이건 다 기술료를 파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 인의 경우에도 임상 진행 단계를 정확히 기재를 해라. 그리고 개발 실패 시에 반환 위험 고지를 철저하게 하라 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업체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명시하는. 따라서
이번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해서 제약과 바이오업체들의 공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슈는 이 R&D 비용 회계 처리 문제인데요. 어차피 정부 금융감독원이 이 R&D 비용에 대해서 자본으로 잡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이미 걸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7개 제약회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 1억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R&D 비용을 갖다가 R&D 투자를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 오히려 67억 원 정도가 적자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손실로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36억 원 손실폭이 크게 증가된. 그럼 결과적으로 이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영업이익에는 상당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삼바라고 하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감독원은 공식적으로 착수한다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과가 재감리 결과가 또한 업계의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또 다른 악재가 돌출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달 18일부터 이번 주말입니다. 이달 18일부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은요, 일본의 나고야에서 2004년도에 의결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도 한번 회의가 열렸었죠. 천연물이라든지 유전 자원을 사용해서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과학기술 제품을 만들 시에 핵심 원료를 수입하는 그 수입국에 로얄티를 지급하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비용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처음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 과학기술 업체는 오히려 불안감에 좌불안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또한 국내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IT 대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이 대표 정보기술 3총사가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의견 어떤지 투자 의견 함께 좀 들려주시죠.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미국 증시가 세계적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나프타, 그리고 최근 들어서 터키와의 무역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 시장은 사상 최고의 기업 실적을 보인 국내 대표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는 여전히 맥을 못 추는, 오히려 이거는 하락 반전하는 종합지수의 하락률보다 더 하락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IT 기업들이 상반기 영업이익 무려 42조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2.5배,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평균 수치보다 더 하락폭이 큰, 상반기 동안 코스피 시장은 약 한 8.9%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11%가 넘는 11.6%, SK하이닉스는 1.4%, LG전자는 무려 28%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만 해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무려 3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60조를 넘어설 걸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9조 9,400억입니다. LG전자의 경우는 1조 8,700억을 넘어서는 그런 역대의 최고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요인을 보니까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정거래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크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삼성전자 금융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5%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 부담이 주가의 약세 요인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약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외국계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향방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건 스탠리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그 점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 하반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나 내년부터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하는 리포트를 내놓은 것이 그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 IT 기업들이 향후 이들 전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국내 증시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조언하실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참 어떤 지금의 추세, 흐름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니면 쉬어야 될 시점입니다.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없음이 지금의 아픔입니다. 따라서 지금장은 변동성 구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 시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전일달 국내 시장은 광복절 휴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이기 때문에 휴장이었죠. 그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터키와의 무역 분쟁, 무역 마찰이 더 확대 일로를 걸 것이다. 터키가 결국 미국에 대해서 2배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죠. 미국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부담인데 이제 터키와의 무역 분쟁이 더 확산의 일로를 걸 것이다 하는 것 또한 미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장중한 때 3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절반 이상 낙폭을 추림해서 마감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증시도 하락과 상승을 순간적으로 번복하는 심한 변동성 장세가 오늘도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심한 변동성 구간에서는요, 초보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자제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자신 있는 분이나 할지라도 철저하게 급락을 기다려서 매수했다가 짧게 끊어치는 이런 단기 매매 전략만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력은 50% 이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 하는 그런 매매 전략에는 변동이 없고요. 추세적으로 상승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 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여전히 체크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원달러 환율 동향. 자, 113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지난 화요일 장에서 6원이 하락했죠. 그래서 1127원대로 1127원 90전으로 1120원대로 하락한 것이 그나마 안정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터키와 러시아 신흥국의 과연 이 금융시장 불안감 확산 여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장 해결의 실마리 물꼬를 어떻게 트냐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증시 오늘 장중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염두하에 두시고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3대 지수는 어제 모두 급락하는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정 장세 국면에 들어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터키와의 사태가 그대로 증시에 반영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자면 터키 대통령의 미국의 먼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맞대응이 있었었고요. 심지어 아이폰에 대한 불매 선언 등 지금 미국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터키 부 대통령은 지금 또 트위터에서 터키 경제에 대한 위협이고 보복이다. 미국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하면서 장중 리리아가 안정을 찾았었지만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신흥들에게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어디까지 지금 불안감이 나타나는지 좀 시장의 투자자들이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 강구 및 자국 통화 방어, 지금 신흥국들은 이런 지금 자국 통화에 대해서 급급하게 바쁜데요. 과연 이 전 세계 국가로 번져가는 무역전쟁이 세계 경기에 좀 침체의 신호탄인가 이런 걸 좀 우려 깊게 봐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면 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보시자면 지금 상단 포인트는 7,4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단 포인트는 7,373포인트, 하단 포인트는 7,316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장중 한때 급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거의 횡보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침 호가를 좀 보시면 7,372포인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주의해야 될 점이 상단의 포인트가 굉장히 열려있는 지금 구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상단에 열려있는 구간에 대해서 매수 접근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포인트 지지대가 무너지면 아주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눌림 시 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상단 부근 언저리까지 조금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매도 접근을 해서 좀 수익 구간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 그리고 먼저 흐름을 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봉상 상승 포인트를 보시면 7,400대에 강한 저항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으로는 조금 열린 듯한 모습, 7,300포인트까지 열린 듯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7,300포인트까지 하단 지지대가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 원유 재고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거의 지금 이틀 연속인가요? 아주 가파른 원웨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 역시나 지금 상단 포인트가 지금 지지대가 촘촘하게 좀 위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단으로는 67불, 중단 포인트를 보시면 65불 근처, 하단 포인트가 64.51포인트인데요. 위로는 상당히 촘촘하게 저항 지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아래로는 좀 열린 구간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하단으로는 상당히 열린 듯한 모습, 하단으로는 올라갈 구간이 좀 적은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금일 좀 관망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흐름을 지금 지켜보시자면 급락하는 포인트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금 한번 눌림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단으로 붙게 되면 67포인트까지 매수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일 크루드 오일은 좀 관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접근을 좀 하시겠다면 하단 포인트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64.51포인트가 되겠죠. 64.51포인트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투자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가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으로서 지금 거의 맥을 못 추고 있는 수준인데요. 일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금일도 이런 유로의 흐름은 단기 급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상단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1.1400포인트 이후에 구간의 저항대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1400을 넘어가게 된다면 단기 매수 접근을 좀 하시고요. 밑으로는 하단 지지 포인트, 지금 상단 포인트가 1.1382로 하단 포인트가 1.1327포인트인데요. 하단 포인트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다시 한번
큰 매도 흐름. 금일은 상단의 포인트와 하단의 포인트에 좀 초점을 두시고 상단의 포인트가 넘어가고 1.14000에 안착을 한다면 매수, 밑으로 하단 포인트 지지대가 완연히 무너진다면 매도 접근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를 먼저 상단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면 1202포인트, 하단으로는 118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상하단의 폭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상하단의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결국은 골드도 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다시금 한번 상하단의 포인트가 뚫림과 동시에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골드도 금일은 저가 매수에 좀 유의하면서 단기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시장도 보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좀 안정세로 들어설만 하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터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터키발 경제 위기 우려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저도 좀 의문이고요. 터키발 지금 우려에 더불어서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어제 미증시 조정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일 좀 암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측면, 그리고 거래 대금 등이 좀 축소되어서 투자 심리에 급격하게 냉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위주로 비롯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거의 국내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요소로 보자면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하면 터키발 우려와 무역전쟁 우려,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될 듯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단기 접근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미리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마시고 금일은 단기 전략으로 국내 선물에 좀 유동성 확대에 유의하시면서 보수적 접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포인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국내 선물의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292.05포인트, 하단으로는 290.20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하단의 포인트가 좀 촘촘한 편이긴 한데 결국은 좀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중 포인트가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조금 지지대가 없는 듯한 모습이고요. 하단을 내려가게 되면 또한 밑에 하단 지지대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돌파 시에는 매수, 하단이 완전히 지지대가 무너지게 되면 금일은 매도를 하는 유동성 변동에 유의하면서 접근은 조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 들을 거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18호 태풍 룸비아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룸비아가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동풍을 타고 유입돼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지리산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말복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5도, 대전 33도, 대구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전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5도, 인천과 수원 34도로 수도권의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강릉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 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2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